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복제를 해놓고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제 5월 달에 있었었죠. ICLR 2019가 있었었는데 거기 리스트를 쭉 봤어요. 페이퍼 중에서 리스트를 쭉 보다가 이제 비전뿐만 아니라 비전도 어차피 저희가 비전은 로보틱스긴 하지만 그 비전 내에서도 하는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이 학회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 논문 위주로도 보지만 신기한 것도 찾아서 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곧 논문이 될 수도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가져온 페이퍼는 2개입니다. 특이한 점은 이 페이퍼 제god내라 그러죠. 요즘 말로는 제목이 곧 내용. 이 제목 자체가 곧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텍스처에 바이어스 많이 걸린다는 걸 알려주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멀티 클래스, 다중 클래스죠. 여러 개 클래스가 있는데 레이블 없이 이 멀티 클래스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발표한 두 개의 논문은 밑에 있는 링크에 들어가셔서 제목을 치시면, 아니면 키워드를 파인딩해서 치시면은 우측에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있어요. 되게 좋은 거는 이 학회가 탑티어 학회이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버튼이 뭐냐면 이 비디오예요. 이 비디오 클릭하면 비디오 찍은 거 오랄 섹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PDF 클릭하면 PDF 통째로 볼 수 있고요. 사이트에 당연히 다 무료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학회를 가지 않았지만 오랄 섹션 비디오를 다 볼 수 있고 PDF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지금 색깔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날짜별로 오전, 오후 브레이킹별로 색깔 다르게 해갖고 이렇게 쭉, 포스터는 무슨 색, 오랄은 무슨 색, 이렇게 쫙 엄청 길게 스크롤을 하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걸 가셔서 보시면 될 거고, 비디오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유튜브랑 연계된 것 같은데, 학회장 가면 여기 발표자 이렇게 나오고, 여기 PPT 내용 나오듯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거고, 그래서 페이퍼에 대한 레퍼런스는 뒤에는 따로 없고 부가적인 레퍼런스만 집어넣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ImageNet trained CNN are biased toward texture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이는 그림이 하나가 있죠. 이거를 내가 구분한다고 생각하면 이건 뭐라고 분류할 수 있을까요? 클래스가 막 1000개라고 쳤었을 때 뭐 우유, 뭐 저기 종이컵 막 이렇게 쭉 있으면 이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표범? 고양이? 시라소니? 뭐 이런 계열로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다리 4개 달린 동물, 양호이같이 생긴 애가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근데 뉴럴 네트워크,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CNN은 다릅니다. 왜냐면 여기 보다시피 텍스처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코끼리, 피부의 질감을 보고 코끼리라는 걸 인식했어요. 81%의 확률로. 두 번째에 있는 고양이를 보고 이 CNN도 71%로 탑이캣? 이 고양이라고 인식했어요. 근데 이걸 두 개를 트랜스퍼해서 이제 스타일 트랜스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면 사람이 볼 때는 쭈글쭈글한 스킨, 어떤 가죽 같은 데 박혀있는 로고 같은 그런 고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컨볼루션 CNN은 이걸 코끼리라고 하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뉴럴넷이라는 것 자체가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논문을 보기 전까지는 이 어떤 쉐입에 대한 의존성이 되게 강하다고 나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모양, 물론 물, 산, 흙 이런 거가 이렇게 어떤 형태성이 없는 애들은 막 이런 애들은 숲 이런 애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형태가 있는 물체에 대해서는 형태를 많이 고려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팔 2개, 다리 2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형태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까 형태보다는 엄청난 비중으로 텍스처에 더 치중해 있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다시피 이 코끼리 텍스처가 있는 고양이는 우리는 캣이라고 하겠지만 이 뉴럴넷은 캣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공지능 신경망을 개발해서 적용을 한다고 하면
구글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가 테스트를 할 때 이런 이미지가 있으면 이걸 코끼리라고 해도 맞을 수도 있고 고양이라고 해도 맞을 수도 있겠지만 판별하는 사람인 최종 검토자가 사람이면 이건 코끼리를 하면 틀린 거예요. 왜냐면 난 코끼리가 안 보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인식할 때 최대한 휴먼, 사람의 관점에서 가장 근접한 클래스로 구분해야 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논문들을 보면 이게 그 릴레이티드 웍에 있는 내용을 정리한 걸 보면은 우선 사람 입장에서는 오브젝트의 쉐입이 매우 중요하다. 이게 되게 오래전 1988년도에 있었던 그 내용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인간이 무언가를 인식을 해서 그거를 규명을 할 때는 그거에 대한 크기라든지 질감에 보다는 쉐입이라는 거에 더 의존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교실에 강의실에 있는 저 소화기도 그냥 보면은 은색 깡통이지만 우리가 저걸 소화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소화기처럼 생겨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쉐입이라는 형태의 휴먼은 인간은 더 의존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CNN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텍스처가 있는 물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미지나 이런 물체에 대해서는 분류를 되게 잘 하는데, 얘가 이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해봤냐면, 만약에 이 글로벌 쉐입, 그러니까 전체적인 쉐입을 얘기하는 거죠. 알았어, 잘. 놓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고양이, 강아지 쉐입처럼 이런 쉐입이 있는, 이걸 완전히 디스트로이 해가지고 쉐입이 뭔지 잘 모른다는 가정을 해도 텍스처만 잘 돼 있으면 퍼펙틀리 웰하게 이걸 이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클래시파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을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텍스처가 이제 미싱이 되었어도 이제 쉐입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볼 때는 텍스처가 좀 안 좋아도 모양이나 이런 건 누가 봐도 자동차인데 싶은 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인식을 잘 못 한다는 겁니다. 모양이 잘 있는데도 텍스처가 일그러져 있으면 그 정도로 의존도가 심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그래서 자기네들이 실험을 하고 이 쉐입을 로버스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해요. 그래서 실험했던 것 중에서는 여기 있는 이 휴먼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뒤에 어펜딕스에 따로 있는데 여기 발표 자료는 싫지 않고 논문에 있었습니다. 사람을 선별해서 직접 해봤어요. 그래서 보면 알렉스넷부터 해가지고 네트워크가 여러 가지가 있고 맨 마지막 빨간색이 휴먼이면 오리지널 다 잘 돼요. 오히려 사람은 조금 틀려 99%인데 뉴럴넷은 100%에 가깝게 맞춥니다. 그레이도 잘해요. 왜냐면 원래 컬러 하기 전에 이미지 프로세싱 자체가 옛날에 그레이 스케일로 많이 다뤘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두 개는 잘 하는데 그 세 번째부터 다른 부분을 실험하게 됩니다. 실루엣이라는 거 해가지고 물체는 다 새까맣게 칠하고 배경은 그냥 하얀 색깔 바이너리하게 했을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사람은 이게 고양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얼추 강아지, 고양이 둘 중에 하나를 찍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꽤 높은 75%를 갖고 있는 반면 뉴럴넷들은 성능이 매우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엣지를 살려서 나름 이런 인포메이션을 좀 더 준다고 하더라도 성능이 좋지 못해요. 오히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세 엣지 인포메이션을 줬더니 고양이랑 더 잘 맞추고, 반대로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뉴럴넷은 다 100%인데 사람은 90%잖아. 요것만 봤을 때는 이게 발 뒤꿈치인지 코끼리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뉴럴넷을 정확하게 맞춘다는 거죠. 이러한 거에 의해서 이 논문에서 실험을 할 때 요 Q에 대해서는 피처라고 안 하고 여기서 Q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피처라고 하는 게 혼돈이 있을 수도 있어서 각 세부 항목을 규명하기 위해서 Q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오리지널 이미지, 오리지널, 그레이, 실루엣, 엣지, 텍스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험을 지속했고,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네들이 뭐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크게 뭔가 한 게 아니라 논문에서도 실질적으로 어떤 코드를 써서 했는지 다 나와 있어요. 스키마 이미지랑 매틀랩에서 캐니 엣지 뭐 갖다 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 텍스처인데 질감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흔히 아는 첫 번째로는 스킨이 있습니다. 고양이 피부.
이렇게 패치로 뜯으면 돼요. 그럼 고양이가 스킨이 있으니까 고양이 텍스처로 쓸 수 있는데, 그게 아닌 부분에서도 시도를 했어요. 인위적인 텍스처.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싱글 오브젝트 형태로 있을 때는 텍스처라고 하기 힘든 물체들. 여기서 예를 들면 시계나, 오른쪽에 지금 마우스 커서 있는 게 여기 병이에요, 병. 병이나 술병들 같은 병이나 시계들도 단일로 있을 때는 텍스처라고 할 수 없지만, 이게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하나의 그룹 형태로 있으면 이 무늬 자체를 텍스처라고 규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곰돌이처럼 이런 식으로 텍스처를 입혔습니다. 실험을 할 때. 그래서 여기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에서는 이제 SIN이라고 이 컨투어, 그러니까 쉐입을 좀 더 로버스트하게 할 수 있게끔 스타일라이즈된 이미지 넷이라는 걸 자기네들이 새로 규명을 했어요. 여기 보면 뉴 데이터 셋이라고. 얘네들이 이제 새로운 뉴 데이터 셋을 만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전체 개수는 되게 많아요. 앞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중에 포함되는 것 중에 스타일라이즈드 된 이미지 넷이 들어갔고, 이거는 이제 여기 레퍼런스가 되어 있는 A.in 이미지넷 트랜스포를 해가지고 얻어낸 결과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미술은 잘 모르는데 여기 뭐 고우풍이라든지 뭐 이런 피카소 뭐 이런 풍들 있잖아요. 이런 스타일로 알라꼬리 여원숭이의 인풋을 랜덤 셀렉트한 그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트랜스포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가 생기냐면 원래 있던 오리지널에 대한 텍스처에 대한 정보는 많이 뭉그러져요. 왜냐면 스타일이 많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대신에 이렇게 여러 장으로 어그멘테이션 해가지고 스타일을 새롭게 만들어내면 글로벌한 쉐입 정보, 그 바운더리 되어 있는 이런 정보들은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데이터셋을 가지고서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은, 두 번째 줄처럼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원래 앞에서 봤던 것처럼 네트워크가 텍스처에 되게 그 디펜딩, 의존해서 바이어스 되는 현상을 줄여준다는 겁니다. 대신에 그 쉐입에 대한 인포메이션은 유지가 되고. 그래서 전체 한 카테고리별로 80개 정도를 했고요. 카테고리의 개수는 16개, 뒤에 있네요. 16개를 했습니다. 토탈 요 정도 크기에 대해서 이제 적용해서 실험을 하였고, 이 텍스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는 앞서 잠깐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이 로우 레벨에 대해서는 이제 방금 설명해드린다시피 병이나 무슨 시계같이 단일 객체로서는 텍스처라 하기 힘들지만 그거를 이런 식으로 무리를 지어서 어떤 모양, 무늬를 만들었을 때 이거는 이 곰의 형태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추출할 때 그 바이어스에 걸리는 텍스처를, 곰에 대한 텍스처를 빼고 이러한 병에 대한 텍스처를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things가 이제 스토프로 이제 become이 되었다고 표현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16개의 카테고리로 축약을 했고, 뭐 이유는 간단해. 이게 1000개 달라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16개에 대해서 추격했던 방법은 여기 조만한 글씨로 래퍼 1로 되어 있는 이 방법에 의해서 16개 클래스 이미지넷이라는 걸로 카테고리로 줄였습니다. 줄여서 그 4x4 타일을 해가지고 이제 스크린에 뭐가 뜨면 사람이 실험할 때는 이제 지금 나온 그림이 어떤 분류의 클래스인지 일일이 다 선택하는 방법을 썼고, 이제 CNN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인식하는 형태로 돌려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왔어요. 이제 먼저 파란색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왼쪽 걸 먼저 보시면 위에 있는 가로축 이제 쉐입에 대한 디시전입니다. 즉 여기에 100%라고 보면 돼요. 1, 여기 0%. 여기로 갈수록 쉐입 100% 이거를 결정하는데 쉐입이 100%에 가깝게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반대로 여긴 0이죠. 바꿔 얘기하면 위에 있는 상단과 아래에 있는 상단의 합은 1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여기로 갈수록 텍스처가 이걸 결정하는 데 영향을 많이 미쳤고, 여긴 0은 이제 텍스처는 많이 안 미쳤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빨간 색깔 부분이 휴먼 옵저브입니다. 동그라미. 즉 여기 있는 배, 비행기, 곰, 강아지 이런 것들을
클래시파이 할 때 사람은 쉐입에 대한 걸 결정 요소로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 있는 빨간 색깔 세로선, 희미하게 보이는 이 세로선이 평균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들, 여기 알렉스넷이나 VGG, 구글이나 이렇게 레즈넷 같은 이러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탠다드한 뉴럴 네트워크 자체들은 보시면 대부분의 클래스에서 쉐입보다는 텍스처에 대한 의존도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르게 생각해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저자가 그럼 레즈넷 50이라는 거의 네트워크로 고정을 시키고 데이터만 바꿔서 실험을 해봤어요. 회색이 그냥 이미지넷, 원래 그냥 이미지넷이고, 오렌지가 아까 보여드렸던 요거 이제 토탈 1280Q로 된 컴플리트 이미지 만들어낸 이거를 위해서 다시 뉴 데이터셋을 만들어낸 것을 했더니 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그냥 이미지넷보다 새로 만든 이 오렌지로 네모로 되어 있는 이제 스타일라이즈드 이미지넷이 이 쉐입에 대해서 결정권을 할 때 더 많이 고려를 한다는 겁니다. 원래 기존에서는 텍스처에 대해서만 되게 많이 의존했는데 그 부분이 보시는 결과와 같이 많이 보완이 된 거죠. 쉐입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이제 고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실험해 봤냐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IN은 이미지넷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리지널이라고 보시면 되고 SIN은 변형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의미하는 건 원래 이미지넷 오리지널로 학습해서 오리지널로 테스트했을 때 성능이 다 좋아요. 근데 오리지널로 학습을 시키고 텍스트가 이상한 피카소로 되어 있는 강아지 고양이가 되어 있는 걸로 테스트를 했을 때는 당연히 성능이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이만큼 학습에 있었던 거랑 너무 상이한 데이터가 왔을 경우에 특히 텍스처가 엄청나게 다른 인풋이 들어왔을 경우에 테스트는 학습된 거에 대해서 학습할 때는 92%였던 게 16%밖에 안 되는 정도로 확 성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타일라이즈 된 걸로 학습하고 그걸로 테스트했을 때는 얼추 이제 납득할 만큼의 정도의 성능이 나오고 반대로 이 스타일라이즈 한 다음에 이미지넷으로 했었을 때 성능이 더 좋게 나왔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이러한 이미지넷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테스트를 할 때 스타일라이즈 된 데이터셋을 쓰게 되면은 체인지한 텍스처의 변화라든지 이러한 obstacle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로부스트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상세하게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일단 성능이 잘 나오는지를 알아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얘네가 이렇게 새로운 개념의 어규멘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이제 만들었으면 이게 우리가 사용할 때 성능이 좋은지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초기 이 바닐라 레지넷이면 이제 그냥 스탠다드 오리지널이죠. 거기다가 그냥 이미지넷만 했었을 때고, 요 맨 밑에 있는 거는 요 자기네들이 만든 거 엔드 오리지널로 학습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오리지널 이미지넷으로 파인 튜닝을 한 번만 더 해준 거예요. 요걸 프리트레이닝으로 하고. 그랬더니 성능이 그냥 레지넷 한 거보다도 당연히 더 좋았고, 이게 반증하는 게 뭐냐면 같은 모델에 대해서 데이터셋의 구성도만 바꿨는데 성능이 더 좋아졌다는 거는 쉐입에 대한 인포메이션도 이제 더 기존 오리지널 이미지 데이터셋보다 고려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깊은 모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더 좋은 성능을 얻었어요. 그래서 레이어의 깊이는 152까지, 이거 152도 어펜딕스에 나와 있던 건데 브로그에 있는 것까지 다 했을 때는 한 152짜리가 제일 깊게 테스트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가 마지막으로 했던 실험이 그럼 내 거에 이렇게 스타일라이즈 되는 데이터셋을 학습했을 때 로버스트하게 된다는 거는 바꿔 얘기하면
이미지가 다른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안 좋아도 성능이 잘 나올까? 라고 해서 방금 전에 스타일라이즈 된 건 되게 인위적으로 모양을 텍스처를 바꾼 거잖아요. 그림, 화가풍이나 이런 걸로. 근데 그게 아니라 노이즈가 들어가거나, 노이즈도 이제 종류 여러 가지, 노이즈나 블러, 이제 날씨, 눈이 오거나 안개가 끼거나 빛이 너무 밝거나 이러한 날씨, 어떤 그 와일드하게 이제 내추럴한 노이즈 상태, 그러한 컨디션에서도 이렇게 했던 게 기존의 이미지는 그냥 사용한 것보다 좋냐라고 했었을 때 에러가 더 났습니다. 그러니까 성능은 에러가 70%, 69%예요. 그냥 워낙에 노이즈가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근데 기준점이 이제 여기 그러니까 스탠다드한 레이저넷의 이미지넷만 썼을 때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그 저자가 제안한 데이터셋, 새로 만든 데이터셋이랑 같이 해서 적용을 해왔을 때 이러한 자연적 요소에 의한 변화에도 성능이 더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이런 걸로 봤었을 때에 이게 어디에 좋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개인적으로. 우선 이 데이터셋은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인식이나 분류기에 썼으니까 어떠한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갔을 때 결과가 음료수, 컴퓨터, 자동차 이러한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형태로 추출이 되는 거에서만 했지만 이게 저자가 말한 대로 텍스처에 대한 바이어스를 줄이고 쉐입에 대한 인포메이션의 활용도를 높인다고 치면 쉐입을 중요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세그멘테이션 같이 어떤 컨투어나 이런 모양 영향이 있는 부분에서는 좀 고려만 하지 않을까. 물론 그게 아니더라도 이걸 적용하면 성능이 높아질 것 같기는 한데 그건 이제 태스크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엣지 부분을 활용을 많이 하는 쪽 워크스페이스 쪽에서 좀 더 고려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 하고 질문을 받을게요. 두 번째 페이퍼는 이름 제목 그대로 이제 멀티 클래스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 다중 클래스에 대해서 분류를 하게 돼요. 강아지, 고양이, 사람, 자동차 이렇게 다중 클래스에 대해서 분류를 하는데 멀티 클래스 레이블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했냐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 앙상블이에요. 즉 바꿔 얘기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건 멀티 클래스 클래시파이어인데 멀티 클래스 클래시파이어 하기에 정보가 모자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진 분류를 여러 개 겹쳤어요. 이진 분류기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뭐가 왔을 때 사람이냐 아니냐, 사람 아니다. 그럼 사람 아니다 쪽으로 트리를 가가지고 그럼 사람 아니면 얘는 먹을 음식이냐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중 분류기를 쭉쭉쭉쭉 가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트리를 붙여서 하는 경우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개를 한 다음에 이거에 대한 로스를 앙상블에 다 합쳐서 하는 형태로 바이너리한 걸 여러 개 붙여서 멀티 클래스로 썼었습니다. 멀티 클래스를 사용하기가 어려울 때. 근데 여기서 저자는 그러한 프로시저를 방법론을 완전히 반대로 바꿨어요. 뭐라고 하냐면 기존에는 멀티 클래스를 하기 위해서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를 안에 넣어서 조합을 했다면 이 사람은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를 맨 밖에 놓고 안에 멀티 클래시파이어를 넣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그냥 봤을 때는 이거 멀티 클래스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트레이닝 인풋에 Y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Y가 있죠. 레이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유는 바이너리니까 X에 대해서 뭐다 아니다 뭐다 아니다. 근데 이거는 없어요. Y가. 그러니까 레이블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테스트 프로세스는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안에 분홍색이 있어서 그렇지 바깥만 보면은 X 넣었을 때 멀티 클래스 나오고 Y 나오고 이건 똑같이 생겼죠. 트레이닝의 프로세스만 다른데 완전 리버스해서 구조 자체가 달라요. 대신에 Y가 안 들어간 대신에 X가 두 개가 들어가고 여기 SIJ라고 하는 시밀러리티 관련된 팩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데모도 있어요. 코드 두 개 다 코드 있습니다. 오늘 하는 페이퍼 두 개 다 여기를 확인해
두시면 될 거고. 그럼 이런 문제가 들죠. 아, 왜 굳이 요즘 클래스 1000개면 1000개 다 주고 잔뜩 있는데 왜 안 쓰고 바이너리 해야 돼요? 이럴 수가 있어요. 저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바이너리, 이게 보면은 오리지널 워크에 바이너리를 앙상블 해갖고 멀티를 만든다고 하는 걸 봤었을 때, 아니 바이너리 앙상블에서 멀티 만들 거면 일단 그만큼 개수의 클래스에 대한 레이블은 다 있는 거 아닌가? 굳이 왜 바이너리를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일단 바이너리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콜렉트하는 게 엄청 비싸요. 우리가 다루는 게 몇 개 안 돼서 그렇지 1000개, 만약에 클래스가 10,000개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계산해서 아웃풋 뽑았을 때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의미로는 이제 이 대부분 지배적인 내용으로는 이제 어떤 특정 레이블에 대해서 규정을 할 때 그 기하급수적으로 레이블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감당을 할 수 없고 코스트도 높고, 그리고 이제 사전 지식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사전 지식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앞서서 다른 페이퍼를 할 때 알라꼬리 여원숭이를 보여드렸죠. 이거 제가 얘기 안 했으면 알라꼬리 여원숭이인지 알았겠어요? 모르죠. 그러면은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는 이거를 알라꼬리 여원숭이라는 클래스라고 규명을 해야만 그걸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바이너리로 하면 뭐가 되냐면 이 원숭이냐 아니냐, yes, no,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숭이니까 그냥 원숭이, 네 발 달린 동물, 이런 식으로 정확한 사전 지식이 없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바이너리 자체가. 그리고 그 마지막 말처럼 보시면 이제 어떤 클래스를 규명할 때 저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되게 애매하게 나눠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고 큰 데이터셋일수록 나중에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화질이 안 좋고 데이터의 클래스가 되게 많고 데이터셋 자체가 막 몇백만 개가 되면 이게 클래스 분류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제일 헷갈렸던 부분은 캐슬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캐슬, 성, 하우스, 브릿지 뭐 이렇게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다 하우스나 캐슬이나 고만고만하게 생겼거든요. 다. 근데 왜 이렇게 나누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데이터셋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는 하우스인데 캐슬이라고 하면 얘는 틀린 거예요. 근데 내가 눈으로 봤을 때는 말이 하우스 캐슬이지 그냥 돌멩이로 비슷하게 생겼어요, 집이. 근데 이런 식으로 모호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바이너리가 멀티클래스보다 더 나은 점입니다. 그래서 연구가 진행됐던 것도 있고,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고전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이거 밑에 것도 볼드체가 돼야 되는데, 이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를 앙상블에서 멀티 클래시파이어로 하는 방법. 근데 저도 자세히는 안 읽어봤기 때문에 자세히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이 수식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시밀러리티, 이런 어떤 프로바빌리티라든지 이런 시밀러리티는 이런 어떤 스코어를 가지고 요 각각에 대한 바이너리가 됐던 거를 웨이트를 줘서 보팅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멀티클래스를 한다든지, 이거 중에서 제일 큰 애를 고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각각 나온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에 대한 결과값을 가지고 조합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멀티클래스로 산출하는 방법을 과거에는 썼습니다. 멀티클래스가 아닌 바이너리를 써서 멀티클래스를 하는 경우에. 근데 이 저자는 그렇게 안 한 거죠. 이 빨간 색깔로 나와 있는 부분은 같지만 앞에 있는 트레이닝 파트가 다른 겁니다. 트레이닝 할 때 들어가는 요소는 XI와 XJ는 이제 데이터의 쌍으로 되어 있어요. 이 쌍이 같은 클래스일 수도 있고 다른 클래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XIJ는 확률입니다. 지금 들어온 인풋 XI와 XJ가 얼마만큼 똑같냐? 똑같은 클래스일 확률. 그러니까 이게 수치가 낮으면 다른 거고, 수치가 높으면 같은 클래스일 확률이 높은 거죠. 이거를 계산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뮬러리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여기 케이스가 여러 개가 아닌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언슈퍼바이즈도 되는 거고, 우리가 인풋을 줄 때 작정하고 똑같은 걸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시밀러리티 값을 1로 줄여서 슈퍼바이즈드로 동작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노드라는 개념을 써서 인풋 데이터를 표현을 했고요. 이러한 인풋 노드는 각각의 페어쌍이죠. x 두 개의 페어가 왔었을 때 y랑 조합을 해서 이런 얼마만큼 유사한지에 대한 s 값을 같이 구하게 되고, 요게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즈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페어, 인포메이션, 들어간 데이터, 인풋 데이터의 쌍 이렇게 넣고, 그리고 요 두 개가 같은지 다른지 정도는 알 수 있어요. 1, 0 정도. 그거를 슈퍼바이즈드에서 여기서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같으면은 1이죠. 요 데이터 들어가고, 이걸 바이너리를 한 다음에 이게 이제 로스를 구해서 계산을 할 수 있죠. 언슈퍼바이즈 같은 경우에는 모르죠, 레이블을.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SPN이라는 레퍼런스가 있는 메소드로 계산을 해서 얼마만큼 비슷한지 피처로 계산을 해서 요 계산된 프리딕션을 로스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구할 때 넣고, 요걸 또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두 개를 이제 비교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식은 복잡해 보이지만 수식만 복잡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요 핵심이 되는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이고 안에 멀티 클래스가 있는 클래시파이어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하면 23페이지에서 이 X라고 하는 부분이 노드, 이제 샘플이죠. 입력으로 주는 하고, Y가 레이블. 여기서 이제 클래스가 C라고 했을 때는 이제 1부터 C번까지 레이블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얼마만큼, 요 두 개가 얼마만큼 유사한가, 유사한 정도를 놓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두 개의 레이블이 똑같으면은 유사성이 1이고, 그리고 완전 반대로 이 두 개가 똑같지만 다를 확률을 0으로 했었을 때 이거는 0. 이렇게 쌍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y를 기준으로 했을 때 y가 같을 때 두 개의 y를 넣어서 이게 1이 나올 확률이 1인 거고, 두 개가 다를 때 이게 1이 나올 확률은 0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게 0이 나올 확률은 1인 거죠. 두 개가 다를 때. 요거랑 이렇게 보게 되면, 그쵸? 말장난인 거죠. 아무튼 이제 이건 원하는 대로 코딩을 할 때 어디에 기준치를 두냐에 따라서 추출할 수 있게끔 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러한 라이클리후드 관계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식이 도출이 되고, 이거를 이제 요약을 하게 됩니다. 이런 라이클리후드 식에서 px 부분은 이제 x에 대한 인풋 데이터에 대한 텀이에요. probability 텀인데, 이건 어차피 제일 이렇게 리프 쪽에 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어차피 곱셈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 최종 아웃풋 스코어에서 얼만큼 로스나 유사한가를 했을 때 큰 컨스탄트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건 빼주고, 그렇게 되면 이제 밑에 있는 파란색 부분으로 이제 간략화가 될 수가 있고요. 이러한 간략화가 된 부분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인 결과까지 도출하게 됩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끔 직접 찾았어요. 여기 로테이션 보면은 직교한다는 표시가 되어 있는 요 표시는 인디펜던트를 나타내고, 역슬래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그젠플로 엘리멘트, 여기에 B에 속하지 않는 A의 모든 엘리멘트를 예시와 같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러한 수식에 대한 표현 때문에 아까 여기 있었던 요 P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곱의 연산으로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서로 의존해서 이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은 팩토라이즈하는 효과가 이제 좀 방해가 돼서, 그래가지고 이제 어프록시메이션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추가적인 인디펜던트 형태로. 그래서 요걸 기반으로 요 식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 y가 들어왔었을 때 이 시밀러리티를 하는 ps 기분 y 요 부분은 이제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고, 요 합에 대한 꼴도 이 앞에 있는 요 식,
요 식으로 변환된 다음에 다시 이 시그마에 대한 곱으로 수식이 바뀌게 됩니다. 차근차근히 보시면 요 제가 찾아서 노테이션 적어놨으니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 요 식 때문에 조금 당황해가지고 헷갈렸었는데 앞에 있던 요 식이 이렇게 변해서 요게 이렇게 두 가지의 합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러한 식이 나오면 어차피 같은 형태로 표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곱의 형태를 이 마이너스 로그 형태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네거티브 로가리즘 형태로 이제 로스 펑션을 바꾸게 되고 곱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로그를 취해졌기 때문에 두 개의 식이 이제 로그의 합이 곱이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 그래서 파이널리하게 맨 마지막에 있는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앞에 있었던 바이너리 형태로 되어 있던 거를 쭉 계산을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 있는 이 F라는 이 텀은 여기 있는 F라 멀티 클래스였는데 여기 있는 F라는 텀은 요게 이제 디스트리뷰션인데 요 텀 자체가 바이너리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여기 있는 이 쭉 나왔던 로그 이 텀을 다시 어떠한 S라는 보기 편하도록 S라는 걸로 치환해서 다시 보게 되면은 여기에 되어 있는 요 L 메타라는 로스 펑션에 들어가 있는 인포메이션 자체가 이제 바이너리에 필요한 인포메이션으로만 구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디스트리뷰션으로. 그래서 이 앞에 있었던 US는 이제 두 개의 XI와 XY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비슷하냐 여부에 따라서 1과 0으로 될 거고 이게 0이면 뒤에 게 계산이 되고 이게 0이면 뒤에 게 계산이 되고 여기가 1이면 이 텀이 없어지니까 요 앞에 것만 계산이 되겠죠. 이런 식 케이스로 해서 오버랩된 바이너리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의 오버랩 형태로 L 메타를 구할 수 있고 요 L 메타가 최소가 되게끔 학습을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그 전체 네트워크가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에러 레이트를 보게 되면은 요 앞에 있는 CE가 클래스 전체에 대한 거예요. 분홍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그리고 요 MCL이라고 한 게 본인들이 이제 제안한 방법입니다. 보시면 기존 클래스로 그냥 했던 거에 비해서 이렇게 바이너리 형태를 사용해서 멀티 클래시피케이션을 했던 부분이 이렇게 레즈넷이 네트워크가 큰 경우, 깊은 경우에도 성능이 더 좋거나 같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즉 멀티 레이블을 쓰지 않고 바이너리만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멀티 클래스 한 거에 준하게끔 이제 성능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앞에 있었던 그러한 이유 때문에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 형태를 가지고 멀티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고는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레퍼런스들이 그렇게 뭐 엄청 최근 거는 아니에요. 여기 있던 것들이 이걸 다 정리한 서머리 한 이 오버뷰 같은 경우에도 패턴 리코그니션에 2011년에 나온 거고 지금 2019년이잖아요. 제가 이 분야를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그 하드웨어 스펙이라든지 인프라가 지금 같지 않은 때에 한창 이거를 이제 연구를 했었고 이러한 컨셉에 대한 아이디어가 이제 쓸 수 있는 분야는 있겠죠. 멀티클래스 레이어가 없을 때 그게 없이 멀티클래스 하는 부분 이쪽으로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연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 지금 스터디 그룹에서 발표해서 직접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러한 접근법이랑 그 컨셉이 있었고 어떻게 구성된다는 정도만 이제 가지고 계시다가 연구하거나 진행하실 때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